오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내 총생산의 측정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듯이 세 가지 측면, 다시 말하면 생산 측면, 지출 측면, 그리고 분배 측면에서 GDP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런 것을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산 측면에서 지난 시간에 생산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생산 요소가 있다고 가정을 했고, 다시 말하면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와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가 결합이 돼서 최종 생산물 Y가 결정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실제로는 우리가 노동과 자본 외에 또 다른 제3, 제4, 제5의 생산 요소라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이를테면 거기에 토지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에너지라는 것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른 생산 요소를 우리가 고려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노동과 자본만이 생산 요소라고 가정을 하고 논의를 전개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연습 문제라든지 또는 특히 우리 2학기 때 경제 성장을 공부할 때 이런 또 다른 생산 요소를 고려하는 그런 것을 보도록 합시다. 하지만 제2, 제3, 제4의 생산 요소를 넣더라도 실제적으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기본적인 우리 분석 방법이라든지 프레임워크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두 개의 생산 요소만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논의를 전개를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의한 생산함수를 F라고 우리가 썼고, 여기에 노동과 자본이 투입이 돼서 최종 생산물 Y가 결정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F라고 하는 것은 L과 K를 사용을 해가지고 결합을 해서 Y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들어가는 어떤 생산 방법 또는 여기는 기술 수준 이런 것들이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이 생산함수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생산함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규모에 대한 수학 불변, constant returns to scale을 라는 성질을 갖는다라고 일단 가정을 했어요. 이 규모에 대한 수학 불변이라는 말은 각각의 생산 요소를 하나만이 아니라 두 개를 다 똑같이 지배했을 때, 예를 들어서 L 대신에 Z 곱하기 L, K 대신에 Z 곱하기 K를 해주면, 이를테면 Z가 2라고 하면, Z의 값이 2라고 하면 L과 K를 2배를 해줄 경우에는 Y가 역시 2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Constant Returns Scale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생산함수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루트 KL로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이런 생산함수가 Constant Returns Scale인지 아니면 Increasing Returns Scale인지, 그것도 아니면 Decreasing Returns Scale인지를 한번 판별을 해봅시다. 이것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K와 L을 각각 Z배를 해줄 때 최종 생산물이 ZY보다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아니면 같은지를 보면 되겠죠. 자, 이것을 2배를 해주면, 즉 Z배를 해주면 여기다가 K에다가 K와 L을 각각 Z배만큼 해준 거니까 이런 식이 될 것이고, 이것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요 루트 KL이 원래 Y였으니까 이것은 Z 곱하기 Y가 돼서 이 생산함수는 만약에 Z가 0보다 큰다면은 어떤 양수값을 한다 그러면 Constant Returns to Scale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얘는
이런 생산함수를 한번 고려를 해봅시다. 역시 이놈이 CRS인지 IRS인지 DRS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K와 L을 각각 Z배만큼 해주면 이놈은 이렇게 될 것이고, 이러면 이 생산함수는 어떤 생산함수예요? CRS예요? CRS가 일반적으로 아니겠죠, 그죠? 물론 Z 값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는 CRS가 아닐 것이고, 이런 함수는 Z가 1보다 크다 그러면 DRS 생산함수, Decreasing Returns to Scale이 되겠어요. Z와 K와 L을 노동과 자본을 각각 2배씩 해주면 최종 생산물은 2배보다 작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생산함수는 DRS 생산함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세 번째에 이런 생산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K의 제곱 더하기 L의 제곱. 각각의 생산 요소를 Z배만큼 해주면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면 이 생산함수는 어떤 생산함수? IRS가 되겠죠. Z가 1보다 큰 경우에는 IRS 생산함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CRS인지 IRS인지 DRS인지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각각의 생산 요소를 Z배만큼 해준 다음에 Y가 얼만큼 증가하는지를 살펴보면 생산함수의 특징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어요. 앞으로의 우리의 논의에서는 생산함수는 CRS 생산함수다. K와 L을 각각 Z배 해주면 Y도 Z배만큼 늘어난다. 자, 이런 가정이 수학적으로 굉장히 클리어한데 우리가 현실을 생각해 보면 어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경제학에서 쓰는 생산함수라는 것을 CRS로 생산해도 사실은 크게 이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기에 공장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시다. 거기에 우리가 10억 원만큼의 기계를 장치를 해놓고 100명의 노동자가 와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어떤 생산물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시다. 자, 이런 식의 생산함수가 이런 식의 공장으로 생산하는 과정이 CRS인지를 한번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 공장 바로 옆에다가 똑같은 공장을 하나 더 짓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똑같은 기계를 10억 원어치만큼 사다 놓고 똑같은 노동자를 100명을 고용을 해서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산물이 2배가 될 때 어느 정도 2배 비슷하게 늘어날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죠? 기계와 노동자를 각각 똑같은 기계와 노동자를 2배만큼 하면 2배만큼 증가시키면 생산물도 2배로 늘어날 것이다. 똑같은 공장을 옆에다 하나 더 지어서 비슷한 노동자를 고용을 해서 생산을 하면 원래 공장에서 생산하던 것과 거의 마찬가지의 비슷한 양을 생산할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생산 함수를 CRS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경제학적인 직관에 의존해서도 크게 이상하지 않은 어느 정도 현실성으로도 있는 현실성이 있는 그런 생산 함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분간은 우리가 생산 함수를 CRS 생산 함수라고 가정을 하고 공부를 할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이것도 역시 다음 학기에 거시 2에서 경제 성장을 공부할 때는 CRS가 아닌 생산 함수일 경우도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이번 학기에서는 우리가 모든 생산 함수는 CRS라고 가정을 하고 논의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그렇게 우리가 가정을 하고 논의를 전개를 하도록 하겠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생산함수를 봤어요. 그래서 Y는 이런 생산함수에 의해서 생산이 되는데 이때 이 생산함수라는 놈 자체가
L과 K를 변화시키더라도 변하지 않는 생산성은 그냥 고정되어 있는 주어진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이걸 우리가 그냥 말로 표현을 하면 어떤 생산 방법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기술 수준 또는 생산 방법 이런 것들은 일단 불변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모형은 장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에서 노동과 자본이라고 하는 두 가지 생산 요소의 양은 역시 고정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K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K와 L의 일종의 부존 자원은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고 이놈들이 모두 다 고용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장기에서는 우리가 단기에서 경기 변동이 발생해서 경제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하는 것이 반복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단기 분석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그런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것의 어떤 평균적인 값.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때 K와 L은 그렇게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크게 이상하지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단기 분석을 할 때나 또는 우리 2학기 때 거시2에서 투자 이론을 공부할 때 보면 기업이 기계나 기계를 사거나 공장을 만들거나 이런 투자 활동을 통해 가지고 K라고 하는 자본 스톡이 변하게 돼요. 투자를 기업이 많이 하게 되면 K가 올라가겠죠. 그죠? K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저량 변수, 스탁 변수예요. 그죠? 그리고 투자라고 하는 거는 유량 변수, 플로우 변수예요. 마치 우리가 이 욕조에다가 배스톱에다가 수도꼭지 물을 틀어서 물이 흘러 들어오는 것이 유량 변수고 어떤 시점에서 그 욕조 안에 담겨져 있는 물의 양이 저량 변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본 스톡이라고 하는 것은 캐피탈 스톡이라고 하는 것은 욕조 안에 담겨져 있는 물과 같이 어떤 스탁 베리어블이에요. 저량 변수죠. 그리고 물이 흘러 들어오면 그 저량 변수가 조금씩 변할 거예요. 따라서 경기 변동 과정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자본 스톡 자체가 조금 변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K는 일단은 고정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게 가정한 이유는 사실은 투자가 조금 더 많이 올해 기업들이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많이 했다고 해도 전체 우리 경제에 존재하는 자본 스탁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양이 작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전체 기업들이 생산하려고 공장에 있는 기계를 생각을 해봅시다. 굉장히 기계들이 많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서 기계를 새로 많이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원래 있는 기계에 비하면 그 양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작을 거예요. 정부가 사회간접적인 투자를 해서 어디에다 길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올해 굉장히 길을 많이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전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길의 어떤 양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을 거예요. 따라서 K라고 하는 놈은 일단 우리가 공부하는 장기에서는 어느 정도 큰 변화가 없다, 고정이다 이렇게 봐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또 노동도 마찬가지. 노동의 양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역시 인구의 변화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새 저출산, 고령화, 기타 등등에서 소위 데모그래픽 체인지라고 하는 인구 구조의 변화라는 것이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것이 1년, 2년 사이에 인구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가지는 않아요, 그죠? 따라서 일단은 K와 L은 편의상 고정돼 있다. 단기에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노테이션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K를 K바라고 표시하고 이거는 일종의 K가 픽스드 돼 있다, 고정이다라는 의미에서 K바라고 표시하고 역시 L도 L바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시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런 K와 L이라는 인다우먼트가 장기에서는 평균적으로 모두 다 고용돼 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을 완전 고용돼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합시다.
다시 말하면 L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를테면 우리가 실업 데이터에서 봤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에 존재하는 어떤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뭐 이를테면 한 2천만 정도 되고 하루에 8시간씩 일해서 일주일에 5일을 일한다 그러면 그 양은 사람 수 곱하기 이를테면 근로시간 그것은 어느 정도 고정돼 있고 뭐 경기 변동에 따라서 조금 더 많이 일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사람들이 더 많이 취업을 할 수도 있고 또 경제가 나빠지면 평균에 비해서 조금 덜 취업이 될 수도 있고 즉 실업이 조금 드러날 수도 있고 일하는 시간도 줄어들 수가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가 평균적인 즉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형이라는 것이 고전학파의 가격이 플렉시블한 신축적인 모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격이 신축적이려면 뭐 사람들에 따라서 견해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오늘과 어제 그리고 내일의 가격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가격이 변하는 뭐 이를테면 우리가 한 1년, 2년, 3년 정도에서 뭐 가격이 변한다 그러면 그 변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L과 K가 다 고정돼 있다 또는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L과 K를 평균적으로 다 고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크게 이상하지 않은 그런 모형이 될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경기 변동을 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변해서 실업률도 바뀌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논의를 전개해 나갈 거예요. 자, 따라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보면 우리가 생산 측면에서의 GDP는 경제가 가지고 있는 노동과 자본을 이용해서 근데 그 노동과 자본의 양은 어느 정도 고정돼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그래서 이 생산함수에 의해서 Y가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생산함수를 우리가 쳐다보면 L과 K라는 것이 고정돼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생산함수가 다시 말하면 기술 수준이나 생산 방법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F가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L과 K가 고정되어 있는 한 Y도 고정되어 있는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질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겠어요. 다시 정리하면 생산 측면에서의 장기 GDP는 장기에서의 GDP는 생산 측면에서 보면 생산 요소와 생산 함수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놈들이 다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Y도 어떤 특정한 일정한 값을 가질 것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K와 L을 변화시키게 되면 이제 K와 L이 늘어날 수 있게 된다 하면 지금 우리가 보는 장기보다 더 장기로 가는 거죠. 그죠? K와 L이 변할 수 있다. 지금까지 보는 우리 시점에서는 K와 L이 고정되어 있는데 이거보다 더 긴 시간을 생각하면 이제 K와 L이 변하는 걸 우리가 허용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경제 성장을 공부한다고 얘기를 할 것이고 그건 우리가 거시2에서 공부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차를 조금 더 좁혀가지고 K와 L이 고정되어 있는 것보다 조금 좁히면 그 사이에서는 우리가 이제 경기 변동이라는 것을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쓴 생산함수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시점이라는 것이 사실은 경제 성장과 경기 변동을 구분짓는 어떤 하나의 뭐라 그럴까 스레시홀드라 그럴까 어떤 기준점이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생산 측면에서의 GDP는 이와 같이 생산 함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이제 두 번째로 분배 측면에서의 GDP를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지출 측면에서의 GDP를 보도록 하고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합시다. 두 번째 분배 측면에서의 GDP. 자, 우리가 GDP의 측정에서 분배 측면에서의 GDP는 크게 봐서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했어요. 하나는 피용자 보수라는 게 있었고 이거는 임금을 비롯한 노동자들한테 돌아가는 몫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업잉여라고 해서 기업에게 돌아가는 또는 자본에게 돌아가는 몫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거기에 이제 뭐 세금 문제, 간접세 이런 것이 들어가고 뭐 감가상각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일단 좀 제껴놓고 우리가 피용자 보수와 영업잉여만을 생각을 일단 해보도록 합시다. 즉 우리가 분배 측면에서 GDP를 지금 공부하는 목적은 이렇게 결정된 Y라고 하는 놈이 어떻게 L과 K의 분배가 되는지 피용자 보수라는 놈으로 L한테 돌아가고 영업잉여라는 이름으로 K한테 돌아가는데
그 분배되는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하는 것을 지금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생산함수가 이렇게 결정됐으니까 분배 측면에서의 GDP를 보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L과 K에 돌아가는 몫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L과 K의 가격을 먼저 알아야 돼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L과 K에 돌아가는 몫은 L과 K의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L과 K는 생산 요소이기 때문에 L과 K의 가격은 요소 가격이라는 것에 의해서 분배 GDP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팩터 프라이스에 의해서 Y가 L과 K에 얼만큼씩 돌아가는지가 결정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자, 여기서 요소 가격, L의 요소 가격은 뭐예요? L의 가격은 우리가 피용자 보수라고 측정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이거는 임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간단하게. 그 다음에 K의 가격은 우리가 렌탈 프라이스라고, 렌탈 레이트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L의 가격이 임금인 건 뭐 명확한데, K의 가격을 왜 임대료라고 부르느냐? 사실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뭐 생명체가 아니니까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누가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가게가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주식회사 같은 명확해요. 주식회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주죠. 셰어홀더들이에요. 그죠? 그 회사에 대한 권리는 주주가 갖고 있어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따라서 자본이라고 하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건물, 기계, 기타 등등 이런 자본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주주들이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개인 회사는 어때요? 개인 회사는 아주 명확하죠. 그죠? 내가 혼자서 하는 중소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기계를 뭔가 사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있다, 생산하고 있다 그러면 그 기계의 주인은 회사의 주인이니까 바로 내가 될 거예요. 그죠? 이와 같이 회사라고 하더라도,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기업의 주인은 사실은 사람들이고 가게들이고 주주들이에요. 그죠? 따라서 K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원래 회사의 주인인 사람들이 뭔가 하여튼 법인이라고 하는 기업에게 자본을 빌려줬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기업에게 자본을 빌려주고 그 자본에서부터 나오는 수익을 우리가 다시 사람들이 돌려받는, 주식회사 같은 뭐 배당의 형식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고 뭐 다른 형식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기계를 사람들이 회사한테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을 우리가 렌탈 레이트라고 이렇게 우리가 불러봅시다. 자, 그래서 K의 가격은 임대료가 된다, 렌탈 웨이지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면 이 웨이지와 임대료에 따라서 이제 노동과 자본에 돌아가는 몫이 결정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노테이션 상으로 우리가 W라고 하는, 대문자 W가 하는 것을 명목임금이라고 하고, 반면에 W를 물가 P로 나눠준 것을 우리가 실질임금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렌탈 레이트, 임대료 R은 명목 임대료가 되고, 실질 임대료는 R을 물가 수준 P로 나눠준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P는 뭐예요? 물가 수준인데 어떤 물가 수준? 생산된 Y의 물가 수준, 생산물 가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GDP 디플레이터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생산물의 P라는 것이 생산물의 가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은 Y라고 하는 놈이 L과 K에 이제 나누어지는데
어떤 식으로 나눠지냐? 그 나누는 것을 결정하는 놈이 뭐냐 하면 바로 여기서 본 생산 요소의 가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실질 임금과 실질 임대료가 이제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면 거기에 따라서 Y가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생산 요소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도록 합시다. 자, 생산 요소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을 먼저 봐야 될 거예요.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생산물 시장이나 이런 것이 어떠한 형태의 생산물 시장인지를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 미시 시간에서는 공부를 안 했겠지만 경제학 입문 시간에서 보면 우리가 시장 구조라는 것을 공부를 할 때 경제학 입문 시간에 보통 한 4가지 정도의 시장 구조를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시장 구조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보는 시장 구조는 시장의 형태는 어떤 시장이 있어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게 있었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우리가 뭘 배웠어요? 독점을 배웠어요. 그리고 세 번째 과점을 배웠었고, 네 번째 뭘 배웠어요? 독점적 경쟁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죠? 각각의 특징에 따라서 시장 구조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눠봤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다룰 모형에서의 시장 구조는 일단 완전 경쟁을 가정을 할 거예요. 완전 경쟁, perfect competition의 특징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경제 주체들이 주어진 가격을 그대로 시장에 설정되는 가격을 수용한다는 거죠.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price taker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price taker의 가정을 받아들일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아까 저기 썼던 가격들, 먼저 생산물 시장, 뭐 임금, 임대료 이런 것 시장들이 다 완전 경쟁 시장이라서 그런 가격들을 개별 기업들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다시 말하면 생산물 시장을 보면 기업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동질적인 기업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각각의 기업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산물 가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 가격을 개별 기업들이 무수히 많은 조그만 기업들이 다 받아들인다.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임대 시장에서의 자본의 가격, 렌탈 레이트도 다 기업들이 그대로 프라이스 테이크로서 받아들인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죠? 자, 우리가 거시에서 사실은 거시의 모형도 기업의 의사결정, 가게의 의사결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미시적이 돼요. 미시에서 얘기한 뭐 효용극대화, 기업의 이윤극대화 이런 과정부터 사실은 출발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미시하고 거시하고 또 다른 점은 거시에서는 국민경제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고 봐야 돼요. 따라서 대부분의 거시 모형에서 여러분들이 경제학 입문 시간에 배웠던 독점이나 과점 같은 시장 구조는 가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독점이나 과정은 어때요? 기업들의 수가 하나 또는 두세 개 뭐 이렇게 소수에 불과하죠. 이것을 거시경제 전체로 확대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거시경제학에서 다루는 시장 구조는 완전 경쟁이 아니면 독점적 경쟁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일단 우리 장기 모형에서는 완전 경쟁을 가정하고 논의를 전개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 이제 학기 말에 가까워졌을 때 단기 모형을 공부할 때는 특히 이제 우리가 케인지안 모형을 공부를 할 때는 시장 구조를 독점적 경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독점적 경쟁으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독점적 경쟁의 즉 완전 경쟁이 아닌 다른 시장 구조의 특징이 뭐예요? 개별 경제 주체들이 가격을 주어진 거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가격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가격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프라이스 메이커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신축적이냐 경직적이냐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가 자세히 논의를 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장기 모형에서는 가격이 신축적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반면에 우리가 나중에 경기 변동을 공부할 케인즈안 모형에서는 가격이 경직적일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단기의 가격이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수요와 공급이 뭔가 하여튼 조금씩 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대로 있다. 얘기는 딱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서 뭔가 가격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어느 정도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뭔가 지금 수요는 좀 늘어났는데 또는 공급이 좀 변했는데 기업들이 가격을 안 바꾼다는 얘기가 될 수 있죠. 안 바꾼다는 얘기는 가격에 내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어느 정도는 프라이스 메이커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완전 경쟁 가정을 하고서는 케인즈안처럼 가격이 경직적이라는 얘기를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 케인즈안 공부할 때는 독점적 경쟁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가정을 하고 공부를 할 거예요. 하지만 여기 가격이 신축적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프라이스 테이커로서 완전 경쟁을 가정해도 문제가 없겠죠. 따라서 일단 우리가 시장 구조는 완전 경쟁이라고 합시다. 즉 프라이스 테이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합시다. 자, 이 상황에서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는 프로핏 맥시미제이션을 위해서는 맥시미제이션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윤이라는 것을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 대문자 파이를 이윤이라고 합시다. 프로핏이라고 하면 이 이윤은 어떻게 정의돼요? 그 기업의 수입에서 비용을 뺀 것이 이윤이 되겠죠. 레베뉴에서 코스트를 빼준 것이 이윤이 될 거예요. 레베뉴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이에요? 물건을 노동과 자본을 고용해서 아까 봤던 생산함수에 의해서 Y를 만들어내는 기업이에요. 그죠?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 완전 경쟁이기 때문에 굉장히 동일한 기업이 굉장히 많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때 레베뉴는 그러니까 뭐예요? Y를 만들어서 얼마의 가격에 팔아요? P의 가격에 팔아요. 그죠? 따라서 레베뉴는 경제 전체로 보면 P 곱하기 Y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배운 용어로 하면 뭐예요? 명목 GDP하고 같은 것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코스트는 뭐예요? 노동과 자본을 고용을 했다 그랬으니까 노동을 고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 임금이었고 따라서 전체 임금의 총액은 L명만큼의 노동을 고용해서 각 한 사람당 W만큼을 주면 전체로는 W 곱하기 L만큼 임금을 지불하겠죠. 임대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기계 한 단위당 R만큼 지불하고 전체 자본이 K만큼 있으니까 R 곱하기 K만큼을 지불할 거예요. 따라서 프로핏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때 프로핏은 어떤 프로핏? 명목 이윤이 되겠죠. 그죠? 여기는 명목 가격과 명목 수입과 그 다음에 명목 임금, 명목 렌탈 레이트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명목 프로핏이 될 거예요. 이것을 실질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것을 P로 나눠주면 되겠죠. 프라이스로 나눠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질 프로핏을 소문자 파이로 표현을 하면 이런 건 어떻게 했어요? P로 나눠주니까 여기 첫 번째 항은 그냥 Y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즉 명목은 화폐 단위로 표현한 거고 실질은 화폐 단위가 아니라 이제 어떤 재화나 이런 것의 양의 단위로 그죠? 표현을 한 것이 되겠죠.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L과 K를 얼만큼씩 고용을 할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일단 K를 K는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기업이 L을 한 단위 더 고용을 하면 실제로 고용한다기보다는 L을 만약에 한 단위 더 고용을 하게 됐을 때 기업이 받게 되는 수입은
얼마가 되겠어요? 한 개 우리가 수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얼마가 되겠어요? 원래 우리가 여러분들 경제학 인문 시간에 배웠던 용어로 하면 노동을 한 단위 더 고용을 했을 때 Y가 얼만큼 늘어나느냐, 그걸 뭐라고 불러요? 노동의 한 개 생산물이라고 부르죠, 그죠? 마지널 프로덕트 오브 레이버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써봅시다. 노동을 한 단위 더 고용했을 때 늘어나는 생산물의 양, 그죠? 그것이 MPL이 될 거예요. 노동을 한 단위 더 고용하면 Y는 MPL만큼 늘어나고, 그 다음에 코스트는 얼만큼 늘어나요? 노동을 한 단위 더 고용했으니까 그 사람한테 임금을 줘야 되겠죠. 그 임금은 얼만큼이에요? 실질 임금으로 따지면 P분의 W예요. 여기서 우리가 아까 완전 경쟁, 노동시장도 완전 경쟁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죠? 내가 사람을 한 명 더 고용하더라도 임금은 변화가 없어요. 그죠? 거기서 임금이 변하게 되면 세상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우리가 가정한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한 사람 더 고용하던 한 사람 덜 고용하던 임금에는 변화가 없게 되겠죠. 완전 경쟁 가정 때문에, 프라이스 테이커 가정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 더 고용을 하게 됐을 때 마지널 코스트는 실질 임금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MPL이 실질 임금보다 더 크다 그러면 한 명 더 고용하는 게 더 유리할 것이고, MPL이 실질 임금보다 작다 그러면 Y가 늘어나는 것보다 임금으로 지불해야 되는 돈이 더 많으니까 고용을 줄이는 게 오히려 더 이윤국가에 도움이 될 거예요. 따라서 균형에서는 이 두 개가 같아지게 되겠죠. MPL이 실질 임금하고 같아지는 데서 이윤 극대화가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익숙한, 잘 아는 간단한 미분을 쓰면 이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놈을 L에 대해서 극대화한다는 이런 조건을 풀면, 그죠? 파이를 L에 대해서 미분해서 그 값이 제로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배운 경제 수학 시간에 배운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놈을 L에 대해서 미분하면 바로 마지널 프로덕트 오브 레이버가 될 것이고, 이 뒤쪽 부분을 L에 대해서 미분하면 P분의 W가 돼서 그놈이 마지널 프로덕트 오브 레이버 빼기 P분의 W가 0이 되는 식의 조건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말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겠죠. 그림상으로 보더라도, 그림상으로 보면 이 마지널 프로덕트 오브 레이버는 우리가 생산함수를 K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려보면 생산함수가 이런 식의 모양을 가질 거예요. Y가 K가 일단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2차원에서밖에 그림을 못 그리니까 여기는 Y, L, K 세 개의 변수가 있는데 2차원에서 그리기 위해서 일단 K는 어떤 특정한 값이라고 가정을 하면 L과 K에 대해서, L과 Y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면 이와 같은 식으로 보통 생산함수가 그려질 것이고, 마지널 프로덕트 오브 레이버는 이거를 L을 한 단위 증가시켰을 때 늘어나는 Y의 양을 우리가 마지널 프로덕트 오브 레이버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근데 이 마지널 프로덕트 오브 레이버의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L을 한 단위씩 늘려갈 때마다 MPL은 점점점 어떻게 돼요? 작아지게 되죠. 그림을 이렇게 컨케이브하게 그렸기 때문에 MPL은 L을 증가시키면서 점점 작아진다.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한계 수학,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 작동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윤 극대화 조건은 MPL이 P분의 W하고 같다라는 것이 되겠어요. 이것도 직관적으로 우리가 실제 경제에서도 우리가 직관적으로도 어느 정도 현실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를테면 어떤 생산을 하는데 100대의 컴퓨터를 놓고 100명의 사람들이 뭔가 물건을 만들어내고 있다가
사람이 200명으로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거에는 한 사람이 컴퓨터 한 대 갖고 일을 했는데 이제 두 사람이 컴퓨터 한 대 갖고 일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생산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나는 생산물의 양이 점점 작아지겠죠. 사람의 숫자를 200명, 300명, 400명 점점 늘리시키면은 그때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생산물의 양은 점점점 작아질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 되겠어요. 우리가 수업 시간 처음에 얘기했던 규모에 대한 수학 불변, Constant Return Scale하고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라는 것은 지금 K라는 것이 변화가 없다. 어떤 일정한 값이라고 놓고 L과 Y의 관계를 보는 것이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봤던 Constant Return Scale 또는 Decreasing Return Scale 이런 것들은 L과 K가 똑같은 식으로 변했을 때 Y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거였어요.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CRS지만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은 작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이런 모형에서. 자, 이제 이렇게 놓고 나면 이제 요소 가격이 특히 이제 여기서 보면 노동의 가격인 실질 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기업의 이윤 국대화를 위한 조건은 바로 이놈이었고 이것이 기업의 이윤 국대화를 위한 조건이었어요. 자, 기업의 이윤 국대화를 위한 조건이라는 말은 자, 완전 경쟁 가정하에서 프라이스 테이커이기 때문에 P하고 W는 시장에서 결정된 것을 기업들이 받아들여요. 이쪽은 변화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시장에서 받아들인 걸 주어진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때 내가 노동을 얼만큼 고용할 것이냐, L을 얼만큼 고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순전히 이렇게 주어진 P와 W에 의해서 마지널 프로덕트 오브 레이버가 요 주어진 값하고 같아질 때까지 내가 L을 고용하려고 하겠죠. 그 얘기는 이 조건은 바로 기업의 노동에 대한 수요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요소 가격의 결정 그랬으니까 여기 제목에서 요소 가격의 결정은 가격의 결정이라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윤 국대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수요 측면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기업은 얼만큼 노동을 수요할 것이냐, 얼만큼 노동을 고용하려고 할 것이냐, 주어진 실질임금 하에서 한계 생산이 그 주어진 실질임금과 같아질 때까지 노동을 고용하려고 할 것이다. 자,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만약에 주어진 실질임금이 이만큼이다. 그러면 실질임금이 굉장히 낮으니까, 그죠? MPL이 굉장히 이놈도 균형 조건에서 작은 값이 되겠죠. 그죠? 이놈이 작으니까 이놈도 작은 값이에요. 이놈이 작은 값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MPL이 작으면 L은 굉장히 클 거예요. 그죠? MPL은 L이 증가하면서 점점점 작아지니까, 그죠? MPL이 작다는 얘기는 L이 굉장히 뭔가 큰 값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반대로 주어져 있는 실질임금이 굉장히 큰 값이다 그러면 MPL이 굉장히 큰 값이었어야 되는 것이고 균형 조건에 의해서 그 얘기는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을 적용을 하면 L이 굉장히 작을 거라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실질임금이 굉장히 작은 값이면 L이 어떻게 하여튼 굉장히 큰 값일 것이고 실질임금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면 L이 굉장히 작은 값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각각의 실질임금 수준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시장에서 하여튼 결정된 실질임금 수준에 대응되는 MPL이 하나씩 존재할 것이고 거기에 또 대응되는 L이 하나씩 존재를 할 거예요. 값들이 하나씩 존재를 할 거예요. 그런 값들을 쭉 연결하면 대충 이런 식의 모형이 나타날 것이고 이것이 바로 MPL 곡선인데 이 MPL 곡선이 바로 다름 아닌 노동의 수요 곡선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업의 노동 수요는 마지널 프로덕트 오브 레이버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 마지널 프로덕트 오브 레이버는 이와 같이 우하향하는 곡선으로 표시가 될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수요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해야 될 건 우리가 공급을 해야 되겠죠. 노동의 공급 곡선은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지운 이쪽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생산함수를 얘기하면서 L과 K는 고정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노동의 공급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모형에서는 고정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실질임금과 상관없이 노동의 공급은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이것이 노동의 공급 곡선을 나타내겠어요. 일단은 노동의 공급 곡선은 노동의 양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직선의 형태를 갖는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 수요와 공급 곡선에 의해서 균형 노동량과 균형 실질임금이 결정이 될 거예요. 균형 노동량은 우리가 아까 봤던 L바가 그냥 될 것이고, 그때 실질임금은 여기서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실질 임대료의 결정이에요. 실질 임대료는 이거하고 사실 똑같죠. L을 K로 바꿔놓고 W를 R로 바꿔놓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노동의 공급, 자본의 공급 곡선도 이거하고 똑같은 식으로 유추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본의 공급 곡선은 이런 수직선이 될 것이고, 자본의 수요 곡선은 이렇게 우하향하는 곡선이 될 텐데, 이것은 바로 자본의 한계 생산하고 같아지는 한계 생산 곡선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균형 실질임금, 실질임대료 수준이 결정이 될 것이고, 네, 균형 조건은 MPK는 실질임대료하고 같은 것이 되겠어요. 다시 이제 원리치로 가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노동의 수요, 자본의 수요, 그래서 균형 요소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본 이유는 오로지 하나, 분배 국민소득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기 위해서예요. 그죠? 그럼 분배 국민소득은 어떻게 결정돼요? 먼저 노동과 자본으로, 아까 생산함수에서 결정된 Y라는 것이 노동과 자본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나누어지는 것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요소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얘기했어요. 이것을 식으로 쓰면 전체 좀 먼저 총 노동 소득이라는 것은 우리가 측정해서 봤을 때 피용자 보수와 같은 그런 개념은 뭐예요? W 곱하기 L이었어요. 그죠? 한 사람이 W만큼의 임금을 받아서 근데 L만큼의 노동자가 있으니까 WL이 될 것인데, 이걸 실질 텀으로 쓰면 실질로 하게 되면 W 대신에 실질임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명목으로 따지면 그냥 WL이 될 거고, 실질로 따지면 P분의 W 곱하기 L이 될 거예요. 근데 P분의 W, 실질임금이라는 것이 좀 전에 본 그림에서 뭐하고 같아져요? 노동의 한계 생산성하고 같아졌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바꿔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총 자본 소득은, 즉 우리가 봤던 영업잉여라고 하는 놈은 어떤 식으로 표시가 되냐면 R분의 P분의 R 곱하기 K가 돼서, 이거는 자본의 한계 생산을 곱하기 K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Y라고 하는 놈은, 생산함수로 결정된 Y는 노동과 자본에 어떻게 분배가 되냐면 이놈과 이놈의 합으로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L과 K에 얼만큼씩 분배가 되냐 결정하는 것은 각각의 한계 생산물 또는 각각의 요소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어요.
자, 2단계에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인 생산함수를 한번 고려를 해봅시다. 그 생산함수는 어떤 생산함수냐면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고려를 해봅시다. 콥이라는 사람과 더글라스라는 사람이 만든 함수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하냐면 y는 a 곱하기 a는 뭐 사실은 중요하진 않아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그냥 우리가 어떤 상수 a 값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k와 k의 알파승, l의 베타승 이런 식의 생산함수를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이 생산함수는 CRS 생산함수인 거예요. 우리는 CRS 생산함수를 고려를 하고 있으니까 CRS인지 아닌지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K와 L을 다 Z배만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Z배만큼 하면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우리가 봤던 이런 생산함수가 Constant Return to Scale이 되기 위해서는 규모에 대한 수학 불변이 되기 위해서는 알파하고 베타가 어떤 성질을 가져야 돼요? 여기에 Z값이 얼마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Constant Return to Scale 될 거예요. 그러려면 알파 플러스, 이 값이 Z가 돼야 될 거예요. 그러려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 돼야지 1이면 CRS 생산함수가 될 거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1보다 크면 Increasing Returns to Scale이 될 것이고 이놈이 1보다 작으면 Decreasing Returns to Scale이 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생산함수는 CRS 생산함수를 우리가 가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콥-더글라스 함수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생산함수가 a 곱하기 k의 알파승 l의 1-알파승이 돼버리겠죠. 그죠? 베타가 1-알파가 될 테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생산함수를 놓고 여기서 노동의 분배목과 자본의 분배목,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즉 총노동소득, 총자본소득을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먼저 마지널 프로덕트 오브 레이버가 얼만큼 되는지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겠죠. 이 생산함수를 가지고 마지널 프로덕트 오브 레이버를 계산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생산함수를 L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L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노동이 한 단위 증가할 때, 노동이 조금 증가할 때 Y가 얼만큼 증가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될 거예요. 즉, 이놈은 결국 식으로 쓰면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L이 증가할 때 Y가 얼만큼 증가율을 나타내주는 것이 MPL이 될 것이고, 이 수학적으로 들어가면 델타 L을 굉장히 작게 만들었을 때 이놈이 얼마가 되는지 그게 바로 미분의 개념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L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얼마예요? A 곱하기 K의 알파승은 그냥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L의 1-알파승이니까 1-알파가 곱해지고 L의 -알파승이 될 거예요. 이걸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알파 그 다음에 AK의 알파승 L의 1-알파승이 Y니까 그죠? 여기다가 L을 곱했다가 나눠줬다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이 되겠죠?
됐어요?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NPK를 계산하면 이걸 이제 L은 그대로 놔두고 K에 대해서만 미분해 주면 되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이 식을 가지고 하면 총 노동소득 부분은 MPL 곱하기 L이니까 MPL이 여기 이거고 거기다가 L을 곱해주니까 L 없어지고 총 노동소득 부분은 1-알파 곱하기 Y가 될 것이고, 그죠? 이놈이 총 노동소득이 될 것이고, 총 자본소득은 여기다가 K를 곱해주는 거니까 KK 없어져서 알파 곱하기 Y가 총 자본소득이 될 거예요. 이 두 개를 더하면 총 노동소득과 총 자본소득을 더하면 전체 GDP가 되겠죠. 그죠? 당연히 마이너스 알파 Y가 없어지면서 Y가 될 거예요. 다시 하면 생산함수에서 결정된 Y가 노동과 자본으로 분배가 되는데, 노동과 자본으로 분배가 될 때 기준은 각각의 한계 생산 또는 균형 조건에서 실질 임금, 실질 임대료가 같아지는 요놈이 될 것이고, 이것에 의해서 L과 K 쪽으로 분배가 될 것이고,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라는 특수한 생산함수를 생각하면 분배되는 게 굉장히 편하게 분배가 돼요. 무슨 말이냐? 여기에 있는 알파승, 1-알파승만큼 각각의 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콥더글라스 생산함수가 굉장히 편한 것이 이렇게 써놓고 나면 MPL 뭐 이런 거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L에 분배되는 거는 요만큼, K에 분배되는 건 요 알파만큼. 그래서 요 값만 알면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금방 노동에 분배되는 게 얼마, 자본에 분배되는 게 얼마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뭐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GDP 데이터, 자본 스톡 데이터, 노동 데이터를 가지고 생산 함수를 한번 여러분들이 앞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계량 경제학을 이용해서 추정을 했다고 합시다. 추정을 했다는 얘기는 Y라는 데이터, L, K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알파 값을 한번 우리가 통계적으로 한번 에스티메이트를 해봤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결과가 알파가 0.3, 그 다음에 알파가 0.3으로 우리가 추정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1-알파는 0.7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런 생산함수 하에서는 우리가 뭘 예상할 수 있어요? GDP라는 것이 30% 정도가 자본으로 분배가 되고 70% 정도가 노동한테 분배가 된다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죠? 물론 거기에는 CRS 생산함수 이런 가정이 들어갔지만 그 가정들이 너무 이상한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현실과 부합하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통계학적으로 계량을 이용해서 추정을 해놓고 나면 노동 분배, 우리가 이 알파라고 하는 놈을 즉 여기 총 자본소득으로 가는 놈의 비율이 있죠. 그죠? 여기 0.3이면 70%, 30%. 즉 Y분의 전체 GDP분의 총 자본소득.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자본 분배율이라고 불러요. 반면에 GDP분의 총 노동소득. 이걸 노동 분배율이라고 불러요. 그럼 노동 분배율과 자본 분배율은 콥더라 생산함수를 추정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본 분배율은 알파고 노동 분배율은 1-알파가 될 거예요. 그래서 대략 보면 자본소 분배율이 한 30에서 40%, 노동 분배율이 60에서 70%, 뭐 그런 정도가 일반적이에요. 대충 보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 숫자에서 크게 많이 벗어나고 있지는 않아요. 약간 우리나라는 60년대 70년부터 이것이 이제 좀 노동 분배율이 쭉 올라왔었는데 옛날에는 경제발전 성장 초기 단계의 노동 분배율이 굉장히 낮다가 1980년 정도부터는 이제 한 60% 수준 이렇게 와서 지금도 한 60, 70% 정도 수준에서 아주 유지가 되고 있어요. 경제가 GDP는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지만 노동소득 분배율, 자본소득 분배율은 크게 변하지 않고 어느 정도 물론 뭐 1%, 2%씩 변하겠지만 매년 큰 변동 없이 유지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GDP의 뭐 3면 등가의 법칙 또는 세 가지 측면에서의 GDP를 보면서 생산 측면에서 한번 봤고 그 다음에 분배 측면에서 봤어요. 마지막으로 지출 측면에서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우리가 폐쇄 경제라는 것을 가정을 했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해외 부분이 없고 따라서 순수출이 0이라고 가정을 하고 지출 측면에서의 GDP는 C 더하기 I 더하기 G다. 여기까지만 있다라고 일단 가정을 합시다. 이것을 순수출을 포함한 오픈 이카노미는 나중에 다음 챕터에서 보도록 하고 일단은 폐쇄 경제에서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다.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자,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 지출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더 정확하게는 소비 지출, consumption expenditure, investment expenditure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냥 편의상 이걸 그냥 소비 투자 이렇게만 부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이 소비라고 하는 놈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나 하는 걸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지출 측면에서의 GDP는 어떤 의미에서는 수요 쪽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생산 측면에서 바라본 생산 함수에 의해서, 생산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 GDP는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공급 측면에서의 Y를 본 것이고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수요 측면에서 Y를 보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사실은 이 수요와 공급의 더 명확하고 그런 구분은 나중에 중간고사 시험 끝나고 단기 분석을 할 때 볼 거예요. 하지만 일단은 이 부분은 일단 수요, 아까 우리가 봤던 생산함수는 공급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따라서 3면 등가의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까 우리 측정에서는 별다른 설명 없이 했었는데 여기서는 수요와 공급을 나눠서 두 개가 같아지는 점에서 GDP가 결정이 되는데 그때 수요는 지출 측면, 공급은 생산 측면이라고 일단 해석을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의 해석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것이 중요한 것은 나중에 중간시험 끝나고 할 때는 정말 중요해지는데 일단은 이것은 수요 측면에서 바라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소비는 그러면 어떻게 무엇에 의해서 결정될까? 소비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지는 굉장히 많은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또 거시2에서 소비 이론에 대해서만 한 2, 3주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텐데 그때 자세한 내용 배우도록 하고 일단 소비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가 있냐는 하나만 생각을 해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을 비교를 해봅시다. 우리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1년 동안 지출하는 금액을 비교를 해봤더니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러면 두 사람의 어떤 조건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일단 소득이겠죠. 그죠? 소득이 많은 사람이 소비를 더 많이 할 거예요. 따라서 일단 C는 굉장히 C의 영향을,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뽑아서 소득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먼저 소비는 무엇의 함수냐 하면 소비에 대한 함수를 C라고 그냥 똑같은 노테이션을 사용합시다. 요 놈은 소비고 이 놈은 함수, F와 같은 함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놈은 뭐의 함수냐 하면 소득의 함수예요. 근데 소득은 그냥 소득이 아니고 우리가 소비에 영향을 주는 소득을 우리가 가처분 소득이라고 불러요. disposable income이라고 불러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번다고 하더라도 이 100만 원을 다 소비에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맨 먼저 뭘 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되겠죠. 정부에 텍스를 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텍스를 빼고 난 소득을 우리가 disposable income이라고 부르기로 합시다. 그래서 이것을 소득은 우리가 Y라고 표시했으니까 여기서 T를 뺀, 텍스를 뺀 놈을 가처분 소득이라고 이렇게 부릅시다. 즉 우리 분배소 측면에서 웨이지가 있었고 임대료가 있어요. 근데 임대료도 기업에게 돌아가냐면 결국엔 그게 가게로 돌아간다고 보고
그래서 그 Y 중에서 두 개를 합친 Y에서 정부에다 납부한 세금을 빼고 난 놈이 disposable income이라고 합시다. 이놈이 늘어나면 Y-T가 늘어나면 C가 늘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함수는 관계는 플러스 관계가 있을 거예요. disposable income과 C는 플러스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림으로 그리면 소비 함수는 대략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X축에다가 disposable income을 표시를 하고 Y축에다가 consumption을 표시를 했을 때 이렇게 우상향하는, 즉 Y-T가 늘어나면 consumption도 늘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1차 함수 형태로 표현을 하면 consumption은 A 플러스 B Y-T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이런 1차 함수가 여기에 보는 consumption 펑션. 물론 이 C라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지만 이걸 가장 간단한 형태로 표시하면 이런 1차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1차 함수에서 A라는 놈이, 즉 Y 절편이라는 걸 내가 플러스로 그렸어요. 그죠? 0으로 안 그리고 플러스 값을 그렸어요. 왜 그렇게 그렸을까요? 소득이 하나도 없어도, 그죠? disposable income이 제로라고 하더라도 사람은 뭔가 먹어야지 살 수가 있겠죠. 그죠? 따라서 consumption이 disposable income이 제로라도 consumption은 0이 되면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니까 이 값을 일단 플러스라고, A 값을 플러스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Y-T가 증가하면 C가 증가하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울기가 플러스인 값을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기울기가 이제 중요하겠어요. 얼만큼 Y-T가 한 달이 증가했을 때 C가 얼만큼 증가하느냐. 즉, 요 값이 1이라고 한다면 이때 소비가 얼만큼 증가하느냐 나타내는 것. 값이 이 함수에서는 얼마예요? B 값이 되겠죠? 기울기가. 그죠? 이 B를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불러요. 영어로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out of income. 그래서 소득에 대한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MPC라고 이렇게 불러봅시다. 그래서 B 값이 크면 클수록 한계 소비 성향이 크고, 즉 소득이 한 달이 증가했을 때 소비를 많이 증가하고, MPC가 작으면 소득이 한 달이 증가했을 때, 가처분 소득이 하나 증가했을 때 소득이 조금만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어요. 이거를 가처분 소득 또는 뭐 처분 가능 소득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어요. 자, MPC는 어떤 값을 가질까요? 일단 이 기울기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MPC가 뭐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0보다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B 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MPC는 또 뭐보단 작아야 될까요? 1보다 작아야 되겠죠? 왜? 소득은 1만큼 증가했는데, 가처분 소득 1만큼 증가했는데 내가 그거보다 더 많이 소비를 할 수는 없겠죠? B 값은 1보다 더 커질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MPC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MPC가 물론 정확하게 1이 될 수도 있겠어요. 소득이 증가한 것만큼 소비를 다 증가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소득이 100만 원, 여러분들한테 누가 갑자기 100만 원을 줬다. 내가 소득이 100만 원이 늘어났다 그러면 그 중에 한 90만 원 정도 소비하고 10만 원 정도 저축할 것이다 라고 해서 보통의 경우에는 MPC를 1보다는 작은 값이라고 이렇게 놓고 있어요. 그렇지만 뭐 이게 이론적으로 보면 1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MPC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다라고 가정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두 번째 구성 요소 투자가 되겠어요. 투자는 뭐의 함수일까?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뭘까? 그래서 투자 함수를 I 함수라고 이렇게 하면 투자는 뭐의 함수냐 하면 기본적으로 투자에도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우리가 이자율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즉 여기서는 또 그냥 이자율이 아니라 실질 이자율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자율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실질 이자율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내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기계를 사고 공장을 짓는데 필요한 돈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이자율이 높으면 돈을 빌리는데 더 많은 이자를 줘야 되니까 투자를 적게 할 것이고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 치더라도 이자율이 높으면 투자를 하느니 그냥 그것을 은행에 갖다 맡겨놓으면 내가 높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기계를 사갖고 내가 은행 이자율보다 더 많은 수입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투자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실질 이자율을 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질 이자율과 투자와의 관계는 플러스 관계예요? 마이너스 관계예요? 마이너스 관계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자율이 올라가면 투자를 줄일 거예요. 그렇죠? 소비는 가처분 소득의 함수, 투자는 실질 이자율의 함수가 되겠어요. 그다음 세 번째 정부 지출은 일단 외생으로 가정을 합시다. 즉 소비나 투자처럼 가계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소비가 되고 기업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의사결정은 일단 그냥 정부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알아서 한다. 밖에서 이 지금 우리가 보는 모형 밖에서 결정돼서 들어온다라는 의미에서 익사지너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합시다.